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룩북두해권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반년 전 지인들과 함께 인천 페모텔이라고 알려진 유명 현가에 가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통님 채널을 구독했던 게 인천 페모텔 영상을 봤을 때였는데요. 솔직하게 살아오면서 흉간이 뭐니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은 많았었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벼랑간 흉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검통님의 그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시간 되면 다같이 여기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저는 코사리를 먹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보여주는 동안 소심하게 어필을 했는데 웬걸 이번 주말에 한번 다같이 가보자는 의견으로 비결되었고, 저와 지인들은 해당 주 주말인 토요일에 그 페모텔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전에 폐업을 했던 곳이라 그런 건지 내비게이션에 위치가 잡히질 않아서 한참을 뱅글뱅글 돌던 중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이 저기 궁전파크 저게 그 페모텔 아니냐고 말을 했는데 외관상으로 보니 확실해 보였어요. 저희 일행은 곧장 주차장으로 사용됐었던 자리에 주차를 한 다음 셀카봉으로 휴대폰을 장착하고 안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싸한 게 한기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물론 그때가 10월 초입이었다 보니 밤에는 낮에 비해 비교적 쌀쌀하기는 했다고 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건물 안쪽은 그냥 한겨울에 딱 그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미리 담요 같은 걸 준비해온 지인의 센스 덕에 당장의 추위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생각보다 모텔 복도가 넓고 길었던 탓에 당장 휴대폰 불빛으로 한치 앞만 겨우 비춰질 뿐이라 저 앞까진 도저히 식별을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올지 몰랐기에 저희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가며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복도의 끝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근수근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어느 정도 안도감이 들었고, 저희는 흉가 방송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처럼 구경하러 왔나보다 반가운 마음도 들어서 속도를 조금 올려서 복도 끝으로 향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방금 전까지 들려오던 그 수근거리던 소리들이 음소거라도 한 것 마냥 뚝 하고 끊기더라고요. 애초에 그곳엔 사람이라는 게 없었다 라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를 포함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바로 옆 객실에서 다시금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쟤네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언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그렇지, 흉가 한복판에서 모르는 사람을 마주쳤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객실 안으로 숨어 들어간 것 같았죠. 저와 제 바로 옆에 있는 지인은 용기를 내서 선뜻 그 객실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많으면 무서운 게 덜하니까 같이 다녀요 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객실 문을 세게 밀어서 닫아버린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문고리를 잡고 바깥 방향으로 밀면서 왜들 이러냐고 무서우니까 빨리 열라고 고함을 쳤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얘네가 지금 우리 놀리나 싶어서 옆을 봤더니 방금 전에 저와 함께 그 객실에 들어왔던 지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길래 설마 얘가 객실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간 건가 싶어서 저 역시 객실 안으로 발을 옮겼는데요. 여기서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한 느낌을 받았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 객실 안으로 들어온 거라 생각했던 그 지인은 들어오지 않았던 듯 그 모습은 보이질 않았고, 어떤 남성분과 여성분이 모포 같은 걸 바닥에 깔아놓고 서로 패를 확인하며 그림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 보였거든요. 수근거리던 소리가 이 사람들이 내는 소리였었나 싶었던 저는 그들에게 말을 걸어봤죠. 저 혹시 제 친구 보셨어요? 여기에 같이 들어왔는데 안 보여서요. 그런 제 말에 그들은 하던 행동을 멈추더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 서로 다시 수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저는 그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뭐야? 얘 지금 우리 보이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여태까지 우리한테 말 건 사람이 몇 안 되잖아. 이렇게 시작한 대화는 아주 조금씩 저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나아가더니 급기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얘 몸 나눠 갖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불이 나게 뛰어서
다시금 문고리를 잡고 살려달라고 울고 짜고 하면서 문을 밀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안 열리던 문이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고 뒤에서 전현 잡아라는 욕설을 내뱉는 그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젖먹다님까지 쥐어짜서 문을 닫고 한동안 그들이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막으려 진땀을 빼던 중 체념을 한 건지 포기를 한 건지 더 이상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길래 저는 정말 머리끝까지 열이 받아서 잡히면 다 죽여버린다고 씩씩거리며 지인들을 찾아 나섰죠. 그렇게 혼자 남겨졌다는 두려움도 전부 잊은 채 오직 복수심에 불타 지인들을 찾아다니던 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건 아닌데 정말 흥에 겨워서 빽빽 소리까지 질러가며 노래를 부르는 다수의 목소리는 분명 지인들의 것이라는 걸 확신한 저는 그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한 장소에서 멈췄는데요. 노래방이라고 쓰여진 팻말이 거의 다 떨어져서 너덜거리고 있던 그 방 안에서 한때 저희 세대에서 유행했던 체리필땡의 그 노래가 반주 없이 오직 사람들의 악쓰는 소리로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길래 저는 그 문을 신경질적으로 열면서 나 혼자 객실에 가둬놓더니 니들은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있냐? 라고 소리를 빽 지르는데 분명 그 안에서 마이크를 들고 신나서 노래를 부르는 건 제 지인들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채로 계속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감지하자마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채까지 잡아가면서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했는데 다들 어찌나 그리 힘이 센 건지 꼼짝도 안 하고 온 몸이 땀으로 젖어가는 그 와중에도 마이크와 탬버린을 놓지 않고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것처럼 광기 어린 눈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이 가능할까에 대해 짱구를 막 굴리고 있었는데요. 로비 중앙에 있는 계단으로 사람 여러 명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것들이 사람이던 귀신이던 간에 일단 도움이라도 청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내달렸더니 방송용 장비를 들고 있는 남성 세 분이 헉헉대는 저를 내려다보면서 뭐야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길래 제 친구들 좀 살려달라고 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죠. 그분들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또 그 노래방이야? 하면서 저에게는 장비들을 좀 지켜달라고 하시고는 곧장 그 노래방으로 뛰어가셨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 지인들을 하나씩 데리고 나오셔서는 웬만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건물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다고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무당집 아무데나 찾아 들어가서 전부 해결하라고 가시라는 조언을 해주셨었고요. 그렇게 한바탕 푸닥거리를 한 뒤에 집으로 흩어졌고 사흘 정도 뒤에 자주 가는 카페에 모여서 그날의 해프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왜 그때 나 혼자 객실에 버리고 갔냐부터 시작해서 반주도 안 나오는 노래방에서 뭔 노래를 그렇게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는 얼굴들이더라고요.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제가 셀카봉을 들고 앞장서서 복도를 지나가고 본인들은 어느 정도 멀찍이 떨어져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복도 끝에 객실에 들어가더니 문을 신경질적으로 닫고는 그 안에서 나는 여기서 조금 쉴 테니까 너희는 다른 데로 가라고 했대요. 얘가 지금 뭐 하나 해서 객실 문을 잡아당겼는데 정말 안에서 단단하게 잠긴 듯 꼼짝을 안 하길래 전화도 해보고 이름도 불러보고 다 해봤지만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하는 수 없이 로비 쪽으로 걸어가던 중에 노래방이라고 써있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앉아있다가 갑자기 남자 3명이 들어와서 자신들을 로비까지 인솔해줬다라고 기억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졌었던 건 분명히 건물 내부가 한겨울 마냥 쌀쌀했는데 왜 자기들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냐 이거 하나였죠. 저는 그냥 원래 그런 데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어영부영 넘겨버렸고요. 정말 다시는 흉가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인천 폐모텔에 다녀오신 룩 북두해권님, 해당 장소에 대해 처음 다뤘던 시점이 재작년 9월쯤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보를 해주셨던 분께서도 복도 쪽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고 역시 해당 제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했던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도 언급된 문제의 그 노래방이었죠. 도대체 인천 폐모텔에 살고 있는 영가들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토록 노래방을 사랑하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되백수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사연자 본인의 아버지께서 20대 대학생 시절 경산 안경공장에 가셨을 때 겪은 일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경산 안경공장은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가짜 흉가의 개념이 아닌 실제로 이를 겪은 경험담과 이야기가 많은 곳이며 최근 심야괴담회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우후죽순 다루고 있는 화제거리이기도 한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최근 심야괴담회에서 경산 안경공장을 다뤘을 때 사연자분과 함께 갔던 분들이 안 좋게 되셨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역시 지금은 폐교된 대구 미래대학을 모교로 두신 분이신데, 아버지가 대학 신입생 시절에 개강 파티 명목으로 술을 마시던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러 동기분들 및 선배님들과 그곳에 가셨다가 벌어진 일과 너무나 전개부터 개연성까지 흡사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원래 그런 곳인 건지, 그냥 그곳에 살고 있는 귀신이 오늘은 이놈들이 좋겠어 에팅 하면서 골라먹기를 했었던 건지, 안 그런 분들도 많다고 들은 게 몇 번 있었기에 더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이야기는 아버지가 겪었던 당시 시점으로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1995년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실패한 나는 당시 지역 내에 있던 사립전문대에 들어가게 됐어. 사실 수도권을 노려볼 만한 성적도 아니었고 그저 막연히 가야지 했던 상황이라 예정된 결과였지만, 어차피 내가 살고 있던 지역이 대구였고 지역 내에 있는 나름 거점 대학이라 마음 놓고 다니기로 했기에 금방 적응했지. 과 내에 있던 여타 동기들과 선배들과도 입학 전에 미리 안면을 텄고 날마다 음주 가무를 즐기는 잉여 생활을 하다가 금방 개강을 하고 OT를 갖고 하면서 더더욱 많은 술자리에 불려나가며 집에 항상 늦게 귀가해서 엄마에게 등짝을 얻어맞는 아름다운 나날이 이어져 가던 무렵, 어느 날 개강 파티 명목으로 시내에서 호프집을 하나 통째로 빌린 날이었어. 물론 막 요즘처럼 커다란 펍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 당시 동네 곳곳에 있던 작은 호프집 같은 곳이었는데,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이 가도록 끝날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나는 스리슬쩍 빠져나와 뒷골목에서 구름과자를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동기 몇 놈이랑 선배님 두 분이 나처럼 몰래 빠져나와 합류를 하더니 뭔가를 얘기하더라. 여기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엄청나게 유명한 심령 스팟이 있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사고뭉치로 알아주던 나는 그 얘기에 귀가 솔깃했고 더 해보라고 닥달을 했지. 들어보니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코발트 광산이 있는 자리인데 그 근처에 공장 건물이 하나가 있대. 그런데 그 공장 건물이 처음엔 섬유 공장이었다가 잘 안돼서 폐업을 했고 그 다음에 들어선 게 안경 공장인데, 사장이 미쳐서 직원들이 자고 있던 기숙사와 공장 전체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로 더 이상 다른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원원들과 광산에서 학살을 당했던 원원들이 짝짝꿍을 하며 돌아다닌다는 그런 시시콜콜한 전설 같은 얘기였지 뭐. 마치 우리 학교 운동장에 있는 장군님 동상과 임금님 동상이 밤만 되면 들고 있는 칼과 책으로 칼싸움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삼류 전설 같은 뻔한 클리셰 때문에 금방 흥미가 식어버린 나는 다시 호프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 애초에 그런 흉물이 있으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가만히 내버려 뒀겠냐, 다 개소리에 불과하다면서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들의 종특이 발동되는 게 문제였던 거야. 님 쫄쫄 하면서 옆에서 동기놈이 이 새끼 겁먹고 가기 싫어서 일부러 이런다고 깐족거렸던 거지. 여기에 다른 동기놈들과 선배님들까지 합세해서 나를 졸지에 쫄보 새가슴 겁쟁이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어린 마음에 여기서 수긍을 했다간 다음날부터 교내에서 내 별명이 새로 하나 생길까 두려웠던 나는 그런 데가 뭐가 무섭다고, 가면 되잖아 라고 말뚝을 박아버렸어. 그렇게 슬그머니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한 그곳은 뭘 할까, 그냥 한눈에 봐도 소문만 무성한 그저 그런 곳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 폐쇄된 광산의 갱도 입구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일행들은 뭘 봤네, 어떤 소복 입은 여자가 째려봤네 하며 헛소리를 해대는데, 내가 사실은 어머니가 무속인이라
어릴 때부터 거의 반강제로 그런 것들을 봐왔었단 말이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들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일절 없이 그냥 조금 흉흉한 분위기만 풍기는 폐쇄된 광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하면서 여지없이 실망을 했고, 그러다가 어느새 그 문제의 공장터에 발을 들였는데 거기는 정말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나 할까?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산행에 나섰다가 진짜 팔뚝만한 구렁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구렁이가 입을 쩍 하고 벌리는 거, 그걸 보고 와, 쟤는 무슨 입이 아빠 손바닥 3짝만 하네? 하면서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 그런 느낌이었어. 당장 눈에 귀신들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앞에서 건물을 보고만 있는데도 당장 입을 쩍 하고 벌린 구렁이가 우리들을 한 입에 집어삼킬 것만 같은 현실감이 엄청나게 강하게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나만 느낀 게 아니었는지 광산을 지나오며 왁자지껄 떠들어대던 일행들 역시 그 앞에서 전원 얼어붙어서 어버버 하고 있는 모습이 일색이었어. 처음엔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해진 인원만 들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다같이 가는 게 그나마 덜 무섭지 않을까라는 결정이 났고, 우리는 그렇게 정해진 결말을 향해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거야. 안경공장 사장이 처음에 불을 질렀다던 직원 기숙사로 추정되는 건물을 먼저 들어가기로 하고 진입을 했는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건물 천장에 무슨 스파이더맨처럼 상체를 바깥으로 내밀고 손바닥 발바닥을 붙인 웬 여자가 연신 정신없이 타다닥 타다닥 온 천장을 헤집고 돌아다니고 있는 걸 봐버린 나는 순간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가지 유형의 귀신들을 봐왔지만 그 여자만큼 강한 원한과 살기를 띤 존재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거든. 내가 얼어붙어서 천장만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 동기놈들과 선배님들이 왜 뭐 봤냐고 날 흔들어대는데, 이 얘기를 했다간 다같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갈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저 귀신이 100이면 100 쫓아올 확률이 너무 커 보여서, 아니 그냥 천장이 희한하게 생겨서 이렇게 둘러대고 직원들이 사용했던 기숙사로 올라갔지. 방이 한 4개였나? 거실로 보이는 공동사용 공간을 필두로 나뉘어져 있는 문의 개수를 통해 그렇게 유출을 했는데, 굳이 그 굳게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보고 싶지 않았던 내 바람과는 다르게 선배님 한 명과 동기 2놈이 그 문들을 활짝 열어 젖히면서 안에 뭐 없나 하고 객기를 부리는데, 선배님 한 명이 들어갔던 이불이 몇 가닥 보였던 그 방의 문이 쾅 하고 닫힌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선배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연신 천장에서 들려오던 다다닥 하는 소리가 멈췄고 말이야. 나는 온통 그 천장에서 스파이더맨 놀이를 하는 귀신에 정신이 팔려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동기 2놈과 선배 한 명이 방 안에 갇힌 선배를 꺼내기 위해 그 방의 문을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넌 안 돕고 뭐하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있고, 상식적으로 성인 남성 3명이 철문도 아니고 나무문을 밖에서 밀면 박살이 나거나 열리거나 둘 중 하나의 결말이 나와야 하는 게 맞잖아. 그런데 그 문이 무슨 철옹성 마냥 이동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안에 갇힌 선배가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는 점점 내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한창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선배가 울음을 멈추더니 얘들아, 이 방 안에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다행이다, 이 사람도 호기심에 혼자 여기 온 거래,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갑자기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당연히 바깥에서 듣는 우리는 그 선배 혼자 떠들어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 그렇게 2분 내지 3분 동안 이어지던 선배의 혼잣말이 갑자기 음소거라도 한마냥 뚝 끊기더니 아까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비명을 동반한 울음소리로 바뀌면서 이제는 안에서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선배가. 그렇게 다시 그 문고리를 쥐어잡고 실랑이를 벌이길 한참이 지나 그 문이 열렸고, 밖에서 방 안을 들여다본 우리 넷은 그야말로 처참한 내부의 모습을 보고 다 함께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 방 바닥, 벽, 천장이 온통 피로 범벅이 돼 있고, 그 선배가 허공에 둥실 떠서는 자기 목을 2손으로 움켜쥐고 이제 이 몸은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실실거리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어느 누가 그렇구나 하면서 보고만 있겠어. 그 선배의 2손이 피로 물들어 있는 걸로 봐선 분명 무언가에 조종당한 상태에서 자해 비슷한 걸 한 모양으로 보였고,
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하다가 어머니가 항상 쥐어주시던 부적 몇 장이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걸 기억해내고는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가서 양쪽 벽에 부적을 한 장씩 붙였는데, 그러니까 그 선배가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캑캑거리다가 기절을 하더라고. 그 상황을 입을 틀어막고 지켜만 보고 있던 다른 일행들한테 정신들 안 차리냐고, 빨리 저 사람 들쳐매고 여기서 나가자고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동기놈들과 선배 한 명이 허겁지겁 쓰러진 선배를 부축했고 계단을 구르다시피 내려갔지. 나도 뒤따라 내려가면서 계단과 연결된 문을 닫고 문고리 밑에 봉인지식으로 부적을 바른 뒤에 혹시나 해서 천장을 봤는데, 그 스파이더맨 놀이를 하던 여자가 그냥 허공에 두둥실 떠있는 상태로 검지손가락을 들더니 뭔가를 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 방향은 동기놈들과 선배 2명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쪽이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정확히 나를 제외한 그 4명을 한 명씩 세면서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어. 나는 일단 다 함께 그곳을 벗어나 시내로 나온 뒤에 공중전화기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지.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손을 써주면 안 되겠냐면서 말이야.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면서 택시를 타고 최대한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고, 그렇게 택시를 잡아서 타는데 기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몇 명이 낑겨 타는 거냐고 허허허 하며 웃으시는데, 하긴 사람이 5이니까 내가 조수석에 타도 4명이 뒷좌석에 앉기에는 조금 모자라 보인다고 대답을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뒤에 지금 사람 5명 앉지 않았냐고, 무슨 작업복 같은 거 입은 여자 하나 같이 앉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백밀러로 뒷좌석을 보니까 아까 전에 방에 혼자 갇혔던 선배 무릎 위에 공장 작업복을 입은 앳돼 보이는 여자가 앉아서 계속 실실거리면서 웃고 있는 게 보였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못 본 척, 안 보이는 척을 하며 기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집을 도착을 하니까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는 이 상태로는 집 안에 못 들인다며 대문 바깥에 우릴 세워두시고는 마당에 있던 쌀이비를 가지고 와서 정말 복날 개 패듯이 우리를 마구잡이로 한참을 패시다가 이제 됐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 집으로 들어간 우리는 어머니가 날이 새도록 굿판을 벌이는 통에 한숨도 자지 못했고, 한참을 뛰던 어머니가 그만 됐으니 돌아가라 딱 이 말을 하면서 거의 쫓아내듯이 동기 2놈과 선배 2명을 집 밖으로 내보냈어. 그리고는 내 뺨을 풀스매싱으로 후려치면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놈이 말릴 생각은 않고 끌고 들어가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지네들은 얼마 못 살고 죽게 될 거라고, 내가 너 애기 때 등에 그려놓은 부적 때문에 그년이 널 어쩌지 못한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너도 쟤네하고 같은 운명이 됐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등에 그려놓은 부적이라는 건 내가 태어날 때 영안을 가지고 태어난 걸 한눈에 알아보신 외할머니가 자기 외손주 객사할 팔자는 막아야지 않겠냐며 절대 지워지지 않을 어떤 문양을 그려넣으신 걸 말씀하시는 거였어. 그 때문에 어릴 때 친구들하고 목욕탕에 가면 항상 내 등에 대고 태극권 하는 장난질을 당해야 했지만 설마 그게 날 살렸을 줄은 몰랐지. 그렇게 그 안경공장에 다녀온 이후로 함께 갔던 동기 2놈 중 한 명은 점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했고, 다른 한 놈은 사건 이후 2년 뒤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트럭에 치여서 생을 마감했어. 그리고 당시 방에 혼자 갇혀서 온갖 고생을 다했던 선배 한 명은 2002년에 항공기 추락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들었고, 다른 선배 한 명은 온갖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서 몇 번을 죽을 뻔했음에도 잘 살고 있다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어. 결국 그때 스파이더맨 놀이를 하던 귀신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셌던 일행 4명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명을 못 살고 생을 마감했던 거야. 도대체 그 안경공장엔 어떤 불가사의한 사연이 있길래 사람 넷을 그렇게 불기의 객으로 만들어버린 건지, 왜 굳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건지 모르겠어. 물론 한낱 유흥거리를 위해 죽은 자들의 안식을 방해했던 과오는 인정하지만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걸까? 나는 더 이상 그 안경공장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길 바랄 뿐이야. 군대 제대 후 아버지와 집에서 술 한잔 걸치다가
어느 순간 왜 이야기가 그렇게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때 겪은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마침 심야괴담회에서 경산 안경공장 에피소드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해당 에피소드와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가 너무 흡사한 점이 많아서 놀랐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과연 그 에피소드의 사연자와 저희 아버지와 함께 갔던 일행들을 제외하고도 얼마나 더 있을지 궁금하네요. 여하튼 무서운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이야기라 이렇게 제보를 드리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제보자분의 이야기가 주작인지 진실인지 확인할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산 안경공장 터 자체가 섬유공장이 망하고 구두공장이 들어섰다가 망하고 그 다음 안경공장이 들어섰다가 망했는데, 최종적으로 안경공장이 언제 망했는지 제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정확한 연대나 날짜를 알아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받은 게 9월 중순경이었는데 이걸 영상화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2달을 넘게 고민하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업로드를 결정했습니다. 워낙 최근에 화제거리가 되기도 한데다가 떠다니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라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큰딸, 너 건지기 하려고 오신 겁니까?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물귀신이 된 언니라는 제목으로 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실화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제보할지 말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 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 언니는 20년 전에 혼자 배낭여행을 갔다가 어느 계곡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었어요. 당시 경찰 조사로는 계곡에 있다가 갑자기 들이친 급류에 휘말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고, 저희 가족은 비통했지만 시신이 온전한 게 어디냐며 장례식을 치르고 언니를 떠나보내야 했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뉴스에서 피서객들이 그 계곡에서 죽어나간다는 걸 보고 나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혹시 언니가 죽은 장소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냐고요. 처음엔 부모님 두 분 다 엄청 화를 내셨지만 유독 여름철만 되면 그 계곡에서 익사사고가 일어난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니까 진짜 그런 건가 하고 부모님께선 수소문 끝에 신당에 가서 의뢰를 하게 돼요. 넋건지기 굿이라는 건데, 물귀신은 일반적인 굿이나 위령제로는 물에서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넋건지기 굿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데미지가 심한 굿이라 돈을 아무리 쥐어준다 한들 하려고 하는 무속인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여간을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고양시에 있는 신당을 가시게 된 거예요. 신당의 주인, 그러니까 무속인 분은 제법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저희 부모님을 보시자마자 큰딸 넋건지기 하려고 오신 겁니까? 이 말을 하더래요. 정말 접수를 할 때부터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사연을 척 보자마자 맞춰버리니까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생각한 부모님이 돈은 얼마라도 드릴 테니 부탁 좀 드린다고 우리 큰딸 극락왕생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대요. 저희 집안이 불자 집안인데 무속인분이 그걸 또 한 번에 알아보시고는 돈은 나중에 주셔도 되니까 큰따님이 안 좋게 된 곳에나 안내해달라며 그날 잡혀있던 모든 예약을 펑크를 내고 부모님의 차에 타셨다고 해요. 그 계곡에 도착한 무속인분이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으시면서 저기네, 저기서 그렇게 된 건데 무슨 급류에 휘말린 게 아니네요.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경찰 조사에서는 급류에 휘말렸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부모님이 말을 했더니 급류에 휘말린 게 아니라 원래 저 자리에 있던 전임자한테 당한 거라고 고개를 저으셨대요. 원래 그 자리에 알박기를 하고 있던 물귀신이 자신의 대타로 저희 언니를 선택하고 끌어들여서 죽이고 그 자신은 저승으로 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주저앉아서 그때 혼자 여행 간다는 걸 말렸어야 했다고 꿈자리가 너무 어수선해서 말리려고 했는데 하면서 통곡을 하셨고, 그걸 보는 무속인분이 큰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지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은이 처녀야, 오늘이 할미가 꼭 구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차 안에서 가져오신 말라비틀어진 메주를 밧줄로 단단하게 묶으시고는 그대로 가리키시던 지점에 던지셨대요.
그러자 바람 한 점 없이 흔들림 없던 그 물가의 한가운데로 물들이 모여서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무속인 분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지. 이 할미가 지은이 마음 다 안다.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메주를 묶은 밧줄을 온 힘을 쥐어짜가면서 당기시는데 그냥 메주잖아요. 수십, 수백 개도 아니고 꼴랑 한 갠데 수압을 고려하더라도 그냥 잡으면 숭 하고 빠져나와야 정상인 게 무슨 수백 킬로짜리 무게추라도 되는 마냥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무속인 분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같이 당겨달라고 하셔서 세 사람이 젖먹던 힘까지 짜가면서 당기니까 그제서야 밧줄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대요. 거기서 무속인 분이 더 땡겨! 라고 노성을 지르시고 그 순간 온 전신에 힘이 바짝 들어가면서 밧줄을 한 번 더 당겼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밧줄에 묶인 메주가 날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부모님한테 무속인 분이 메주를 가져와서는 여러 군데를 가리키시면서 메주를 한번 훑어보시라고 해서 아버지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무언가를 보고는 그대로 기겁해서 주저앉으셨대요. 그 메주의 양옆과 밑바닥엔 언니가 살아생전 즐겨하던 네일아트가 그려진 손톱 10개가 빼곡하게 박혀있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무속인 분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계곡 바닥을 손톱이 빠질 때까지 핥히고 붙잡으려고 했을꼬 라고 하시면서 말을 이으셨대요. 그 계곡엔 언니가 끌어당긴 영가가 3명이 더 있는데 그들을 끌어들인 언니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 영가들이 힘을 합해서 언니가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통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아이를 꺼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자신이 아무리 굿을 하는데 힘을 쏟는다고 해도 의뢰인분들 말씀처럼 극락왕생을 바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아이가 극도의 억울함을 한으로 품고 원귀가 돼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인과율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행은 피할 수는 없지만 지옥에 가서 지은 죄를 씻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수십, 수백 년 뒤엔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는 있을 거라고 하셨대요. 부모님은 그렇게라도 된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 굿을 부탁드렸고 언니의 넋이 담긴 메주를 정성스럽게 천으로 감싸서 신당으로 가져가셔서 장장 3시간이 넘게 굿을 하신 뒤에야 아이는 무사히 저승으로 떠났으니 안심하시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오신 뒤에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그때까지 치우지 않았던 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언니의 유품들을 전부 보자기 여러 개에 싸시고는 소각장에 버리고 오셨고요. 저희 가족은 지금쯤이면 언니가 사람으로 환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단 슬픈 이야기가 아닐까요?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사연인데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드레스 오뎅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명절을 맞아 외가가 있는 일본에 가셨을 때 친척 형제들과 지역 내의 한 폐병원에 가셨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폐병원, 주제만 들어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6년 전쯤에 겪은 일이며 현재는 그 폐병원 부지가 사라진 데다가 굳이 지역명을 밝혀서 화제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역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전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셨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일본에 갔었는데요. 그 일을 겪었을 때가 제가 17살이었고 동생이 16살이었습니다. 당시 오사카에 있던 친가에서 이틀을 머물다가 외가가 있는 곳에서 연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른들이 그림을 보며 술에 취해서 저희들을 거의 신경을 못 쓰다시피 하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던 외가의 맏형이었던 A형이 저를 포함한 동생 3명을 뒷뜰에 모아놓고는 사실 그동안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너무 어리기도 했고 지금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A형의 말을 듣자마자 그가 어디를 놓고 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고요. 외가가 있던 마을 자체가 90년대 당시 고령화로 인해 젊은 인력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사실상 어르신들밖에 남지 않게 되자 마을 내에서 유일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문제의 그 병원이 결국 재정난과 인력난에 의해 폐업을 했는데요. 그 병원이 폐업한 이후 그 일대를 지나가던 마을 주민들이 무언가를 봤다라던가 흉흉한 분위기가 기분 나쁘다며 남아있던 아이들에게 그 주변에 절대 얼씬도 하지 말라는 불호령이 떨어진 상황이라 한동안 눈치만 봐왔던 것 같았습니다. 당시 외가가 위치하고 있던 지점으로부터 대략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던 그 병원은 그 시점에서 폐업한 지 10년 정도 지났었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방치된 지 10년이 넘었었기 때문에 외관부터 이미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위기를 가득 풍겨왔죠. 하지만 A형의 강권으로 인해 하는 수 없이 그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병원의 로비 쪽에서 쨍그랑하고 유리병 같은 게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종의 경고가 아닐까?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면 분명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몰려왔고 저는 A형에게 안 들어가겠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A형은 오히려 이런 게 더 재밌는 거라며 들어가기 싫으면 말라고 대신 네 동생은 무조건 끌고 들어갈 거다라고 반협박식으로 강요를 해왔죠. 더군다나 동생 녀석 역시 한 번쯤 이런 곳에 와보고 싶었다며 맞장구를 치는데 여기서 동생을 놓고 그냥 외가로 돌아갔다간 어른들이 발칵 뒤집힐 테니 어쩔 수 없이 동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병원은 흔히 한국의 동네 군데군데에서 보이는 그저 그런 의원급이 아니라 거의 준종합병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부지 자체도 넓었고 병원 건물과 내부 규모 자체도 넓고 높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할 수가 있어서 다 함께 옹기종기 붙어서 움직였죠. 그렇게 1층을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일순간 모두 다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 손길이 끊어지고 방치된 지 10년이 넘은 건물에 전기가 들어올 리가 만무한데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 계단의 전등이 점등된 것이었습니다. 앞장서서 이런 데는 별거 아니라며 자못당당한 척하던 A형 역시 헉 하는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뒤로 주춤하는 모습 때문에 그의 뒤에서 뒤따르던 저와 동생들은 더더욱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2층이 아마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가뜩이나 그 2층을 바짝 신경 쓰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나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A형은 금세 정신을 차리더니 스릴이 넘친다, 잘 온 것 같다라고 하며 잠바 윗주머니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서는 가슴팍에 대놓고 촬영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A형의 깡따구에 귀신들도 어이가 없었던 건지 2층을 둘러보는 내내 별다른 구경거리라고 할 게 없이 2층의 마지막 코스인 수술실 앞까지 가게 됐는데요. 다들 수술실 안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는 눈치라 A형 혼자 겁쟁이들이라고 툴툴거리며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서 수술대와 미처 정리가 안 된 수술도구들은 물론 수술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을 법한 스텝실까지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려오다가 갑자기 벽에 뭔가가 강하게 부딪히는 쾅 소리가 연이어 3번 정도 들려오더니 A형이 당신 누구야? 하지마! 하지마! 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아있던 인원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제가 무슨 상황인가 싶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A형이 온몸에 피를 잔뜩 묻힌 채로 바닥에 엎드려서 나 좀 살려줘 빨리 이렇게 힘없이 읊조리며 허우적대는 모습이 두 눈에 들어왔고 설상가상으로 수술대의 전등이 점등되자 바깥에 있던 동생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하고 어이없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A형의 뒤에서 무언가가 스멀스멀 나오는데 손에 메스같이 생긴 짧은 칼날을 쥐고 있는 수술복을 입은 남자가 A형을 보면서 기분 나쁘게 웃는 모습과 그리고 메스를 힘껏 축혀들어 A형을 내려 찍으려 했습니다. 병원 안에 이런 식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불황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귀신인 건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링이나 주온 같은 영화를 보면 귀신들이 해코지는 가해도 물리적인 데미지를 입힌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거니와 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 듣던 저로서도 귀신이 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상해를 입힌다거나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저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간에 일단 A형을 구하는 게 먼저였기에 저는 쏜살같이 몸을 날려 A형을 들쳐맨 다음
최대한 빠르게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인 건 A형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한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그놈은 분하다는 듯 수술실 외벽을 연신 주먹으로 내려 찍기만 할 뿐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A형을 1층 로비에 잠시 눕혀두고 혹시 몰라서 로비를 막 뒤적거리니 붕대 같은 게 몇 개 보이길래 그걸로 임시 조치를 취한 다음 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 있냐고 소리를 쳐봤습니다. 물론 대답이 들려올 리 없었기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전화음이 가고 또 가다가 동생의 핸드폰 벨소리가 지하층에서 들려오는 게 포착되자 저는 A형에게 금방 동생들 찾아서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다음 급하게 지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급하게 내려가는 도중에도 지하층에 뭐가 있는지 안내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영안실.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자 다시 동생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들려오는 위치를 유추하며 조심조심 걷고 있었는데 뭔가가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나무문 같은 게 내는 소리라기보단 육중한 무게감의 철문 같은 소리들이었죠.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과 제 동생의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이 동일했기에 불안한 생각을 뒤로 제쳐두고 거의 달리다시피 해서 도착한 그곳은 시체 안치실이었어요. 안에서 연신 들려오는 철문이 닫히는 소리에 급하게 시체 안치실의 문을 열었더니 동생의 핸드폰은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동생이 그 안치실의 문을 계속 희죽희죽 웃으면서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다른 동생들은 어디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동생의 핸드폰을 주운 뒤 동생의 어깨를 잡았고요. 야, 너 이런 데서 이런 장난치면 어떡해? 혼날래? 동생에게 이렇게 샤우팅을 치며 어깨를 막 흔드는데 녀석이 제 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희죽희죽 웃으면서 철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 알겠더라고요. 지금 동생놈의 몸을 다른 무언가가 와서 차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드는 생각은 일단 어른들에게 빨리 알려야겠다였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영안실에 놔둔 채로 1층 로비로 올라와서 A형의 상처를 지혈하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죠. 저는 전화기 너머로 고성과 욕설이 난무할 줄 알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어른들을 데리고 갈 테니 로비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고요. 그렇게 한참 아버지를 기다리며 서로 손을 부여잡고 제발 연신 기도를 하고 있던 저와 A형은 다시 한번 겁에 질리고 말았어요. 병원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 뭐랄까요? 이상한 울음소리 같은 게 오 하고 쉴 새 없이 반복 재생을 하듯 들려왔습니다. 이쯤 되니 그나마 정신을 부여잡고 있던 저마저도 멘탈이 크게 흔들리면서 두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온다던 아버지와 어른들은 한참을 기다린 것 같은데도 오지도 않고 지하에 있는 동생들은 어쩌나 하면서 멍하게 1층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즈음 병원 로비를 향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아버지와 외삼촌 두 분과 그 뒤에 한국으로 치면 개량 한복 같은 걸 입은 남자 한 분이 보였습니다. 저와 A형은 아버지와 큰외삼촌에게 각각 들쳐매져 타고 온 차에 눕혀졌고 저는 그 순간에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고 잠든 것 같았고요. 그렇게 아침쯤이었나? 눈을 떠보니 외가의 안방에 저와 A형을 비롯한 다른 동생들이 일렬로 누워있는 걸 보자마자 거실로 나갔더니 아버지가 정말 세상 태어나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사람이 갈 데가 있고 안 갈 데가 있지 왜 그런 데를 기어들어가? 라고 화를 크게 내시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후 아버지에게 듣게 된 전날의 이야기는 대략 이랬습니다. 저와 A형을 차 안에 데려다 놓고 다시 로비로 가자 동행한 법사님이 지하에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절대 자신과 떨어지지 말 것,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도 한 귀로 흘리고 각자 잡고 있는 손을 절대 놔선 안 된다는 경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사님이 방울을 흔들며 지하로 내려가자 무슨 지진이라도 난 듯 건물이 크게 흔들리면서 온 사방에 유리병 같은 게 떨어져 깨지는 소리와 철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연이어 들려오는 등 지금 내가 겪는 게 진짜 현실인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해요. 그렇게 제가 동생을 봤다고 했던 시체 안치실에 들어서니
제 동생과 다른 두 동생들이 안치실의 철문을 계속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하길래 법사님이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에 부적 3장을 붙이시고는 그대로 동생들의 뒤통수를 한 대씩 가격하셨고, 그러자 동생들이 힘없이 털썩 주저앉기에 법사님이 아버지와 큰애 삼촌, 작은애 삼촌의 등 뒤에 부적을 한 장씩 붙이시며 병원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자마자 쏜살같이 내달려 병원 바깥으로 나오는데, 마치 누군가가 발목을 부여잡고 놔주지 않으려는 느낌이 들면서 뛰어가는데도 뛰는 것 같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병원 바깥으로 나와서 동생들을 마저 차에 태운 뒤에 아버지와 삼촌들이 각각 등에 붙은 부적을 때렸는데, 부적들이 하나같이 새까맣게 불에 그슬린 것처럼 되어 있었고, 법사님께서 이를 보시며 하는 말씀이 부적들은 버리지 말고 아이들을 전부 한 방에 일렬로 눕혀놓은 다음 깨끗한 냉수에 부적들을 담궈서 각각 아이들의 머리맡에 두라는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대처를 한 것이라 저와 동생은 그날 아침 바로 귀국길에 올라 아버지와 함께 무당집을 찾았고, 꽤나 큰 돈을 들여 곳을 받고 나서야 귀국길 내내 강한 편두통에 시달리며 환청이 들려오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외가의 A형과 다른 두 동생들 역시 다른 지역의 법당을 찾아 씻김 의식을 받고 난 뒤에야 저와 동생이 느끼던 편두통과 환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사람이 살아서 나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곳이기도 하는 만큼 병원이 얼마나 많은 한과 혼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폐병원에는 절대 얼씬도 안 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원은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장소이죠. 그만큼 희와 비가 교차되는 곳이기도 하며 삶을 영위하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원혼들이 그 자리에 남아 생을 이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종합병원은 영업을 하는 상태임에도 새벽에 그 텅 빈 복도를 혼자 걷고 있자면 상당한 공포감이 전신을 뒤덮는데 폐병원은 오죽할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도루묵 중독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일본의 건축회사에 재직하실 때 겪은 일로 상당히 공포스러웠으며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겪었을 때가 2006년이었고 당시 재직하고 있던 회사는 건설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던 건축과 사무실로 회사의 공문이 하나 전달이 되었기에 받아서 펼쳐보니 버블시대 때 개업했다가 버블시대가 망하게 되면서 폐업한 온천 건물에 대한 투자와 함께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소위 말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던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떤 멍청한 놈이 거액을 투자해서 그 건물을 밀어버리고 새 건물을 올린다는 바보 같은 결정을 했었는지에 대해 당황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해당 건물에 대한 사전 답사를 할 팀을 꾸렸고 출장 일정을 인사과에 제출한 다음 출발 당일이 되어서야 해당 온천에 대해 조사를 마친 부하 직원을 통해 폐업에 대한 사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버블이 한창 절정에 달해 있던 80년대 중반 무렵에 지역에 유지였던 한 노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전부 처분하고 지역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로 온천 여관을 지어 올렸는데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리지 않으며 엄청난 호황을 누리다가 버블이 꺼지고 중산층 계층이 그대로 몰락하자 그대로 그 온천 역시 손님을 받지 못해 휘청이기 시작했고 결국 사장이었던 노인은 온천의 특등실에서 목을 매달고 임금이 밀려 빚을 갚을 능력이 사라진 근로자들 역시 하나둘씩 그 온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든 저는 나름 법력이 강하다는 법사님을 한 분 초빙했는데요. 하지만 그 법사님은 저희가 그 온천에 발을 들이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보이셨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 알겠지만 산 사람들이 발을 들일 곳이 전혀 되질 못하며 그 안에 머무는 존재들의 노여움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온천의 앞에 도착하게 된 저와 부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사진으로 봤던 그저 그런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다른 외형과 주변의 분위기에 전부 압도당해버린 탓에 결국 저와 법사님이 선두에 선 채로 부하 직원들이 따라 들어오는 모양새로 그 온천에 들어갔는데 분명 햇살이 따사롭다 못해 몸이 녹아내릴 정도로 무더운 여름날이었음에도 온천의 내부는 마치 한겨울 마냥 냉기가 돌더라고요. 겨우 문지방 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정도의 온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모두들 놀랐고요. 그렇게 각 층을 둘러보던 중에 뒤를 따르던 타케시 주임이 돌연 뒤를 따라오던 신입사원 유키코 양이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첫 건물에서 다음 건물로 넘어가는 사이에 유키코 양이 길을 잃었을 공산이 컸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두 개조로 나누어서 건물을 전부 뒤져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죠. 그렇게 유키코 양의 이름을 외치며 정신없이 모든 건물을 헤집고 다니던 그때 유키코 양에게서 전화가 오길래 저는 말도 없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냐며 호통을 쳤지만 대답 대신 콧노랫 소리와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 상황을 얼추 유추를 해보니까 그녀가 대략 온천물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러다가 어찌저찌 콧노랫 소리와 물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찾을 수 있었고 곧 유키코 양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저와 법사님의 눈에 보여지는 유키코 양은 유키코 양이면서도 유키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온천에 들어갈 때 몸을 감싸는 가운을 걸친 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술병을 완전히 오염되어 수질을 측정할 수 없는 더러운 물 위에 올려두고 그것을 잔에 따라 놓고는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돌아라 돌아라 길을 비켜라 돌아서 돌아서 목을 메거라. 유키코 양의 두 눈은 반바퀴가 돌아간 흰자위만이 보일 뿐이었고 가운이 흘러내려 드러난 그녀의 알몸은 온통 더러운 폐수로 오염되어 흡사 시신이 썩는 악취를 뿜어내고 있었죠. 그녀를 노려보던 법사님은 법봉으로 그녀의 양 어깨를 가격하시고는 이마에 부적을 붙이셨는데 그러자 그녀가 거짓말처럼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기에 급하게 손수건 따위를 꺼내서 그녀의 온몸을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 등에 들쳐업고 뒤를 돌아봤는데요. 저와 법사님과 함께 한 조를 이루던 아키코 대리가 유키코 양과 자매지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키코 대리 입장에선 외간 남자 둘이 알몸인 상태로 정신을 잃은 여동생의 몸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댔기 때문에 충분히 불편해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고려해서 했던 행동이었지만 정말 당혹스럽게도 아키코 대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사님은 유키코 양의 몸에서 빠져나온 그것이 아키코 양의 몸으로 들어가 버린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타케시 주임에게 유키코 양을 찾았으니까 내가 있는 위치로 오라며 전화를 한 다음 법사님께 유키코 양을 맡긴 채로 아키코 대리의 휴대폰으로 연신 전화를 걸며 또다시 뜀박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키코 대리를 찾아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덧 해가 졌는지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건물이 어두워졌고 후레쉬 불빛 한 점 없이 암흑이 짙게 내리깔린 건물을 내달리던 저는 어떤 한 지점에서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의 박살나서 매달린 사장실이 쓰여진 그 방 안에서 아키코 대리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장실로 들어간 제 눈에 보인 건 나무 의자에 앉아서 어깨를 들썩거리는 아키코 대리의 뒷모습이었죠. 그런데 아키코 대리가 아까 전 온천칸에서 유키코 양이 불렀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멜로디는 같았지만 가사가 살짝 달랐다고 할까요? 돌려라 돌려라 목을 돌려라 매달린 시신을 빙빙 돌려라 돌려서 돌려서 올라타거라. 그리고 사장이 살아생전 직무를 보던 책상 너머로 방향이 반대로 돌려진 쿠션 의자의 방향이 조금씩 제 방향으로 돌려지더니 어느덧 완전히 저를 바라보게 된 그 의자엔 머리가 희끗희끗 남아있는 노년의 남성이 무언가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아키코 대리를 그 노인에게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녀를 끌어안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방해하지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돌연 그 노인의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아키코 대리의 어깨를 감싸는 노인의 비웃음 섞인 표정과 웃음소리는 제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이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을 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듣는 저로 하여금 실소를 나오게 할 수밖에 없었죠. 자매가 둘 다 인물이 좋던데 내 첩으로 아주 괜찮아 보여. 이 둘만 놓고 간다면 자네는 그냥 보내줄게. 그 노인이 사람이건 귀신이건 간에 아키코 대리를 그대로 둘 수 없었던 저는 거기에 반론을 했고요. 내 부하 직원이야. 그러니 반드시 내가 데리고 나간다. 이런 채 말을 노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아키코 대리의 상반신을 기분 나쁘게 쓰다듬을 뿐이었고요. 그런 상황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려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죠. 아키코 대리의 목이 정확히 한 바퀴를 관절이 끊어지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돌아서 저를 주시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고 한편으론 아키코 대리를 과연 살려서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절망까지 덮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타케시 주임과 아키코 양을 등에 업은 법사님의 모습이 보임과 동시에 안도감이 몰려들었고 그 노인은 법사님의 법력을 눈치라도 챈 건지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으며 농락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잔뜩 겁을 집어먹은 표정을 보이면서 벼랑간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노인과 대치하는 사이 법사님이 사장실 안으로 들어오셨고 노인은 법사님을 보며 얼굴이 마치 악귀처럼 일그러지더니 돌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또 스님이십니까? 도대체 왜 방해를 하시는 겁니까? 법사님은 그런 노인의 호통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묵주를 쥔 손을 어루만지며 말씀을 하시길 어차피 이곳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테니까 그만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이었죠. 말씀을 마친 법사님은 아키코 대리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유키코 양에게 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셨고 마찬가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그대로 부축하여 제게 데려다 주시고는 다시금 노인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구천에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인과까지 어겨가며 산존재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고만 계실 것 같으냐고. 살아생전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모신 당신이 이토록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 부처님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 분명하나 이제 그만두고 미련을 버리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한다면 필히 부처님께서 용서를 하실 것이다 라고요. 그런 법사님의 말씀에 악귀 같던 노인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서히 바뀌었고 어느덧 본 적 없던 선한 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법사님께 합장을 하더니 정말 그리하면 이 번뇌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무언가 내려놓고 체념한 듯 보였죠. 법사님은 노인에게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긍정의 뜻을 보내셨는데 동시에 노인의 모습이 흰 연기처럼 변하여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알듯 말듯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저와 타케시가 각자 아키코 대리와 유키코 양을 들쳐매고 온천 건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법사님께 그 노인에 대해 물어봤지만 법사님은 그저 모르는 것이 때로는 약이 될 수 있으며 몸을 무사히 건사하여 나온 것을 천운으로 여기고 나흘쯤 지나서 사찰에 찾아 부처님께 공덕을 드리라는 말씀만 하시고는 그대로 길을 내려가셨고요. 저는 그날 일에 대해 회사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지 퍽 난감하긴 했지만 법사님께서 일을 잘 처리해 주셨으리라 믿고 건축 승인 허가를 받으면 될 것 같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투자자가 갑자기 뜻을 철회하면서 그 사업권은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애초에 1월 일이었으면 저와 부하 직원들은 왜 그런 난리통을 겪어야만 했는지 퇴직을 하고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지금도 아주 가끔씩 그때의 부당하고 공포스러웠던 경험이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 중산층들이 애용하던 여관 온천이나 스키장 같은 여가 사업이 많이 무너진 걸로 아는데요. 버블의 붕괴와 함께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시리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의 한이 얼마나 깊고 클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부디 그 여관 온천의 사장님께서
이승에 얽힌 악연을 잘 매듭짓고 다음 생엔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